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년, 또 길게는 작년에 보셨다면 2년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우리 과정이죠. 1차의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은 지금 우리 노무사 1차에서 선택 과목이고, 또 경제학은 학부나 하여튼 어떤 형태로 경제 이론이 정리되지 않고는 수업 듣기 어렵죠. 그래서 선택 과목인데 주로 이제 경영학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고, 경제학은 비중으로 보게 되면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을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에서는 경제학 쉽게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말이죠. 경제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 하시면 이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전부 계산 문제가 많고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제학은 이론 정리가 끝난 분들, 이분들이 선택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1차 시험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경제학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우리 노무사 시험 문제는 대개 그 범위나 그 난이도 수준으로 볼 때 7급 경제학, 공무원의 7급 공채 시험 있죠? 요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죠?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보는 게 보험계리사가 있는데, 회계사,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 이제 포괄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리사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보험계리사 문제는 우리 노무사 시험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이 책을 절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주제, 야,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배제하시고요. 오히려 연수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7급 경제학에, 그렇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말이죠. 우리가 7급 경제학 강의는 공무원 시험의 특징상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은 평균이 80점 이상이 되거든요. 그 공부하는 접근 방법이 마인드가 100점 만점을 지향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우리 자격증 시험이나 노무사 시험은 우리가 1차 시험이니까 과락 40, 평균 60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1차 시험에 오히려 2차 시험에 더 비중이 중요하고 하니까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 100점 득점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제 2차하고 연계된 과목은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전략이 이 과목은 이제 2차도 연계되는 것이니까 100%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제 머릿속의 생각은 한 70에서 80점 목표로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이 크게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혹 보게 되면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 난이도가 높고 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런 고난이도의 문제는 피하자. 그렇죠? 굳이 여기다 시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80점, 그럼 25개에서 20% 버린다. 그러면 한 5문제는, 난이도 높은 문제는 버리고 80점 맞으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도 마찬가지인데요. 범위 설정, 경제학 전체적으로 볼 때 이 7급 경제를 주목하자 그랬는데, 7급 경제는 이것이 전체 과정을 전부 망라해서 출제가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선 난이도에 있어서 너무 고난이도 문제는
실극 경제학이나 우리 기출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스킵하자. 그렇죠? 그래, 범위에 있어서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보면 미시경제학에서 후생경제학 부분이 있죠. 웰처 이코노믹스 후생경제 부분, 이거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거의 출제되지 않거나 출제된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다른 시험에 있어서는 실극경제학,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관계없이 경제 성장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다뤄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성장이론 자체가 출제되는 경우가 그렇죠. 거의 없거나 또 출제되게 되면 이거 성장론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에서 경제 성장이론은 아예 스킵한다. 그 다음에가 이제 국제경제학 가게 되면 국제경제학에서 무역론, 수지론이 있게 되는데 특히 국제수지론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재 보시면 IS, LM, BP 모형 그래가지고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게 IS, LM 모형이고 BP, 국제수지, 환율까지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개방 거시경제 문제, 그러니까 재정통화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개방 모형으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부해야 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행히 이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많지 않고 또 이런 경우 후생경제 성장이론, 국제수지론에서 개방 거시경제 분석 이 모형은 혹시 매년 출제된다 하더라도 스킵해버려야 되죠. 굳이 그것까지.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고정환율, 변동환율, 재정통화정책, 그러면 가지수가 4가지가 되잖아요. 또 일반 모형,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그래서 전부 하려고 그러면은 8가지 케이스. 그래서 분석이 복잡해지게 돼요.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 교재는 사실 전체적으로 노무사 맞게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범위에 있어서 이 세 파트는 스킵하시고 이제 문제 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스킵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공부해서 70점에서 80점 맞는 수준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데서 이제 실극경제학 하게 되면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해보게 되면 이것이 보통 4시간 수업을 해서 16번 강의를 하게 돼요. 일주일에 2번씩. 2달 과정, 16번. 우리는 8번이죠. 예. 강의 자체 횟수도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수도 우리는 3시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사 문제, 뭐 굉장히 두껍죠. 문제집이. 감정평가사 이거 스킵하시고 실극경제학인데 요 실극경제학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 스킵, 그 다음에 이 세 파트 문제 스킵 하게 되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정리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을 좀 보시죠. 그 앞에 이제 출제 경향 머리말 뒤에 출제 경향 분석을 이렇게 놨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5년 동안 대개 이제 5년 동안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국제경제학 25개예요. 근데 우리가 24년도부터는 40문제로 출제가 문항수가 1차 시험 많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셔야 됩니다. 40문제 언제 풀어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1차에 올해 합격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래요. 대개 쭉 보시면은 우리 시험은 미시경제학이 5 내지 60% 정도 비중이 됩니다. 5 내지 60.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이고요. 거시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는 거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국제경제학 여기서. 무역론하고 수지론인데 요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해에 무역론이 출제되면 한 문제 이게 아니고
국제 수지론이 출제가 됐다면 그 다음 해에는 무역이론에서 출제 안 되고. 그래서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림동 강의하신 어떤 선생님 보게 되면 아예 국제경제 하지 말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역이론에서 비기후이나 관세 정도 간단하게 보시고, 국제 수지론에서 이제 환율 결정된 거, 그 환율의 결정과 변화, 요 정도 보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경제학은 여러분 마인드에서 난 아예 포기할 거야, 이거. 1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분량이, 공부할 분량은 사실 많죠. 이게 되는데, 미시경제학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거시경제 이렇게 출제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제가 고급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2018년 고급이 2개, 19년은 아예 없고, 20년 없고, 21년 한 문제, 작년도에 고급 2문제. 그럼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쵸, 우리 80점만 맞자. 여기에서 고급이라고 했던 거, 작년에 2문제 정도, 이거는 아예, 그쵸,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쵸, 그런 얘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계산 문제죠. 우리 계산 문제가 사실 우리 문과생들은 계산 귀찮죠. 구구단 계산하기도 싫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시험은 다행히 계산 문제의 비중이 다른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는 계산 문제 문항수가 그렇게 많은 셈이 아닙니다. 22년도 보면 전체 25개 중에서 계산 문제가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 되죠. 근데 다른 시험에서 거의 50이에요. 50%가 넘는 공무원 시험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계산 문제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출제 경향 분석에서 작년도 22년도 시험 분석을 22년 거 따로 한번 해봤는데 미시경제학이 13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학이 11, 국제경제학에서 작년에는 수지론에서는 아니고 무역이론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편안하죠. 3문제, 2문제. 근데 이제 계산 문제를 난 계산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럼 그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 적어도 합쳐서 5 내지 6개는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 싹 포기하고 나머지 이론 문제에서 거기서 실수하기는 야단이니까 계산 문제 기본적인 것은 좀 관심을 갖고 풀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경제학의 계산 문제라는 게 뭐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기껏 해봐 1차 미분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것은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전략이다 그랬는데 학습 전략이 뭐 한마디로 뭐요?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마지막 이 문제풀이 강의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진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교재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셔야 돼요. 그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가자 하고 오셨을 텐데 그 다음 수업에 진행이 될 내용 분량만큼을 그러니까 우리 교재 n분의 1로 나누면 돼요. 8분의 1 해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셔가지고 미리 보셔야 돼요. 굉장히 효율적이 됩니다. 시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미리 보시면서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가 원만하게 답이 나왔다. 이거 긴가민가 했다. 이거 모르겠더라. 이 교재에 말이죠. 교재의 활용법인데 어떤 분들 교재에다가 막 푸는 분들 있죠. 강의 들으면서도 거기다가 메모하고 그건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순결한 상태로 놔둬라. 그 대신 요 표시만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풀 때 여기 연습장 꼭 필요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림 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계산 문제, 그렇죠? 균형 조건이다. 요거는 따로 연습 문제. 교재에다가는 밑줄도 치지 마십시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교재를 우리가 1차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활용해야 되잖아요. 다른 연습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요 한 권으로 이제 끝내면 되는데 밑줄 치고 거기다가 해놓고 하게 되면 2회독 하기가 싫어요.
그쵸? 내가 쓴 글이지만. 그래서 요 표시만 해 두고요. 미리 풀어보십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시간 많이 들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풀어볼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표시만 해 두고 요건 내가 강의에서 해결하겠다. 그렇죠? 수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 아마 한 4, 50문제씩 이렇게 될 거예요. 진도별로 이렇게 보시면. 그보다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전부 봐라. 근데 한 문제에 1분 정도씩 해서 스캐닝 한다는 기분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중요해요. 연습 문제 2번, 3번 풀겠어요, 이거. 다른 과목도 동시에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해주셔야 됩니다. AS 본인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강의가 진행되기 또 뒤에 주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게 되니까 일주일에 강의 올라올 때까지 요 문제를 적어도 2번 내지 3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미리 예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긴가민가 하다. 그 문제의식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가서 그거 해결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걸 2번, 3번 풀면 돼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 문제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2번, 3번 풀 때도 또 덜컹거린다 하게 되면 한 번 더 표시해야 되죠. 야,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쭉 진행이 되게 되면은요. 앞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2번, 3번. 우리가 8주니까 2달이에요. 2달 지나면 첫 주 것은 까맣게 잊어먹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요 교재 안에서 저희가 한 번 보고 다시 또 보고 계산 연습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요 과정 하게 되면 경제학은 요걸 끝내버리면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경제학을 이론 정리했고 요 과정 하게 되면은 뭐 70점 이상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걸 끝내고 다른 중요한 과목들 있잖아. 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2차하고 연계되는 과목은 몰두해서 집중하시고 경제학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 패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부탁은 꼭 미리 풀어보셔야 돼요. 안 풀고 와서 제가 푸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강사 페이스에 그냥 말려가지고 너 박지원이 잘 푼다 문제. 그 감상하고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수업에 참가하는데 효율성이 내가 보기엔 20, 30%밖에 안 돼요. 미리 보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고 그 다음 표시해 둔 거 다시 일주일 동안에 정리하시도록. 다른 과목도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루틴하게 8주 동안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는 절대로 아무 표시하지도 말자 했었고요. 요거 연습장 펴놓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들으실 때도 반드시 연습장 옆에 펴놓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같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가가지고서 직접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하나의 팁 제가 드리면 이래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인데 시험장에 가서는 연습장이 없죠. 그럼 시험지 여백에다가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을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런 걸 많이 해요.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계산 문제를 푸는데 여기 여백에다 좀 풀다가 딴 데다가 균형 찾아서 답 찾아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찾게 돼 막 헛걸리게 되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답을 내려면. 그러면 어느 한 군데를 잡아가지고 이 안에서 그렇죠. 풀이 과정까지 해서 답까지 끝내란 말이에요. 여기 해놓고 여기 해놓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과정 하니까 볼펜으로 안 하는 게 좋죠. 연필로 그냥 해보고 또 안 되면
새로 해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경제학은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면 원만하게 시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앞에 그 차례, 목차를 보시면 파트 1, 경제학의 기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2가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그래서 보게 되면 수요 공급 이론 3장, 4장 탄력도 5장의 응용, 이 부분인데, 여기가 우리 출제에 문항수가 미시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학습 전략한데 뒤로 보시면 출제 경영 분석 표 만들어놨죠. 이 기출 분석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연도별로 거기 한번 보실까요? 3장 수요 공급, 근데 1편, 1장, 2장 이 부분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2편 수요 공급 이론 보게 되면 수요 공급 이론이 뭐 출제되고 안 되고 한두 문제씩 이렇게 되고 있고요. 탄력도는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게 거기 보시면 소비자 선택 이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애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이론. 출제가 안 돼,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마음속에 야, 나 무차별 이론은 무차별하게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야. 그 대신 우리 보게 되면 소비자 선택 이론은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온다. 거기 보면 노동 공급 얘기 하나요. 우리 노무사 시험이니까.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럼 거기 보시면 생산물 시장은 매년 연도별로 좀 해봐야 되겠죠. 특히 독점이 많이 출제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노무사 시험의 특징상 생산 요소 시장이죠. 그 요소 시장의 분석인데 이거는 뭐 대단하죠.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서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데 우리는 한 해 4문제, 3문제씩 나온단 말이에요. 노동 경제학에 대한 주제. 이런 걸 보시면서 감을 좀 잡으시고 미시경제에서 시장 실태 같은 거 19장 여기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 아까 얘기했던 후생경제, 정보경제 이런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그럼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2편 수요 공급 이론 응용 부분 여기는 꼭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 있어서는 9장에 노동 공급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이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7장 요소 시장 이런 것을 미리 이제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편 경제학의 기초 부분 여기를 간단히 제가 이제 말씀하고 지나갈게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편에서 경제학의 기초 부분에서 2개 챕터로 되어 있죠. 1장이 경제학의 기초, 2장이 경제학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제 경제학 전반에 걸쳐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 막스 경제학이 아닌 좌파가 아닌 우파 경제학이다. 우리 시험 보는 게 과목 자체가 그거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경제적 효율성이죠. 그러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 뭐냐? 순편익 극대화죠. net benefit. 그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편익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주어진 소득으로 편익, 유틸리티 극대화. 기업은 주어진 비용으로 수입 뺀 나머지 이윤 극대화죠.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 이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뭘까요? 요 기회비용. 경제학에서 비용은 회계학적 비용,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고려한 기회비용이다. 그 다음에 또 매몰비용이라는 것도 있죠. 매몰비용은 썬코스트에서 과거 선택에 의해서 이미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아차 싶다. 아,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야. 매몰비용은 포기하고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의 가치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에 관한 얘기, 요거 일장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경작에서는 총편익, 토탈 편익, 토탈 비용 개념이 아니라 마지널 개념이죠. 그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다. 그럼 한계 개념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뭐냐? 뭐 이런 것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출제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관심 가지고 짬날 때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방법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교재다 하게 되면 요건 중요 경제 아담 스미스 이후 한 250년간 중요한 이론 모음집이잖아요. 그럼 경제 이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느냐? 가정, 가설, 검증을 거쳐서 경제 이론이 되었는데 오류 가능성이 있죠. 오류. 그래서 인과 오류, 구성의 오류. 이 오류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 접근 방법이 두 가지죠. 규범 경제학과 실증 경제학. 이론을 나눠보게 되면 규범은, 실증 경제학은 경제 이론이죠.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고, 이 규범 경제학은 그 실증 경제학을 기초로 한 정책. 그게 이제 거시경제학은 주로 그죠 정책을 많이 다루지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만 관심 가지고 간단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지금 뭐 보실 필요가 없고 중간중간에 짬 나면 한 번씩 돌아서 이렇게 보시고요. 아, 귀찮다. 그 말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문제는 2편이죠. 2편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여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죠. 여기는 이제 3장에 수요와 공급에 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장이 엘라스티시티, 탄력도, 5장이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인데 응용 주제도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시장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잉여의 개념, 그 경제적 잉여,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잉여 요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귀착이죠. 세금을 매겼을 때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하게 될까?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역시 보조금을 생산자,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생산자에게 지급했다고 해서 생산자만 혜택 보는 게 아니다. 요거 두 개인데 요 기본적인 데서 이제 많이 다뤄지게.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통제가 있죠.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그래서 응용해서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다루는 주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론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최근 5년,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하면 내가 그 전 것도 이렇게 해놓고 다른 시험 문제 연습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플러스 제가 전체 계산해 보게 되면 최근 5년 우리 노무사 문제니까 한 125문제 정도 되죠. 그게 곱하기 한 3배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연습으로 구성해 놨으니까 일단은 먼저 미리 예습하자고 했는데 우리 노무사 기출문제부터 풀어보시자 이거지. 쭉 풀어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보완해서 좀 연습해야 되겠고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대개 이제 경제학, 옛날 생각나시죠? 경제학 처음 내가 노무사 해야 되겠다. 사기 충천했을 때. 그렇죠? 넌 다 죽었어. 너 1년 만에 합격이야. 2차까지 동차할 거야.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를 편안하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